김성환의 시사야. 트로이의 목마, 아킬레스건,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장면들이라는 건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불멸의 고전이지만 막상 책으로 읽은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작품이죠.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연이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쟁과 영웅에 관한 고전 중의 고전, 일리아스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다 들어봤지만 안 읽어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책. 이렇게 꼽으라면 아마 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굉장히 스토리는 익숙해요, 우리한테. 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맞아요. 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트로이 그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 역할로 나왔던. 예. 봤어요, 저도. 예, 그 영화 굉장히 인기 많았죠. 예. 그 영화 덕분에 그래도 뭔가 좀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래도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고. 예, 바이러스 이름도 트로이의 목마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트로이의 목마, 아킬레스건 이런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이 이 오디세이아,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두 작품에 있고, 또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 인물이거든요. 근데 실존하는 인물은 맞아요. 실존 인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예. 맨 처음에는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썼다고 하기에는 작품이 너무 훌륭하고 정교하고 집단 창작설도 있었는데 아무리 그 연구를 해봐도 집단 창작으로 이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작품을 만들긴 어렵거든요. 자기 책임이 아닌 집단 창작을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그것도 문자화해서 나타내긴 어렵죠.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대성하고 거기에 문학의 울림, 은유와 상징과 아름다운 묘사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부여해서 마치 셰익스피어처럼 어쩌면 기원전 8세기의 셰익스피어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 창작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던 이야기,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와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그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고, 왜 교과서도 교육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과 함께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였고.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 운문은 집단 창작이 가능하지만 산문은 작가가 한 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길어요. 기억이 나요. 이 긴 거를 민요 정도, 짧은 민요 정도는 집단 창작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길고 소설로 바꿨으면 더 길 것 같아요. 이게 서사시잖아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사시기 때문에 시이면서 산문인 성격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나긴 시이기도 하고 시적인 울림으로 쓰여진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적인 특성과 노래로 불려졌으니까 또 산문의 특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은 집단 우리가 창작은 어렵죠. 일리아스부터 먼저 살펴볼 거잖아요. 일리아스 배경이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의 어느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로이아의 전쟁에서 이제 파리스가 헬레네를 유혹해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유혹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공주도 아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을 그리고 헬레네가 이제 스파르타뿐만이 아니라 당시 거의 세계 최고의 미녀로 알려져 있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파리스가 신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 3명의 여신들이 각자 아테네 신은 지혜를 준다고 하고 또 헤라 여신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아프로데테가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파리스가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김성환 씨는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권력과 지혜와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본성인가 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권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스가 어떻게 보면 이 서사시에서 가장 안 멋진 인물이거든요. 가장 영웅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헥토르가 제일 멋있고 그다음에 프리아무스 왕 헥토르의 아버지가 제일 멋있고 아킬레우스는 성장하는 영웅인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좀 철없고 예. 브리세이스라는 또 아름다운 여인을 아가멤논 자기 나라의 대장에게 예, 연합군의 그 대표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삐쳐가지고 아버지인 제우스한테 가서 일러요. 그런 굉장히 옹졸한 모습을 보여줘요. 네. 다 여자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그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장군끼리도 여성들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거죠. 그런데 네. 그러다가 아킬레우스는 점점 성장하는 영웅인 거죠. 예, 점점 그리고 친구가 죽고 나서 파트로클로스라는 정말 중마고가 죽고 나서 자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반드시 친구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리스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의 영웅성도 있고 또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이제 헥토르의 시신을 모욕하거든요. 네. 헥토르의 시신을 자신이 이제 안 돌려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시신에 대한 그 어떤 신성성 이런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장이라도 적군의 장수라도 시신만은 예우해줘야 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비열하게 헥토르의 시신을 모욕하고 질질 끌고 가서 안 돌려주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전쟁, 그러니까 단지 적군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가장 그 트로이의 가장 용감한 영웅을 되찾아오기 위한 영웅의 시체를 되찾아오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가장 이 뭐랄까요? 이 일리아스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세요.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울어요. 예, 강의를 할 때나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 때 일리아스의 그 프리아모스 아버지가 그러니까 헥토르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시체를 헥토르의 장남이죠. 네. 장남의 시체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밤에 몰래 그것도 시종도 없이 네. 예, 무기도 없이 선물만 잔뜩 싣고 가서 아킬레우스에 가서 비는 장면이 있어요. 용서를 비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시체를 돌려주면 뭐든지 할게. 예. 그 맞아요. 순간에 사람들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울죠. 예, 그래서 나오죠. 이게 전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의 슬픔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일리아스가 왜 감동적인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단지 남성 영웅들끼리의 막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한 명쯤은 그 안에 공감할 만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제가요 나중에 네. 은퇴하면 그리스의 스파르타하고 네. 그다음에 그 트로이하고 밀레투스 같은 네. 이게 터키 지금 있는 지역이잖아요. 가보는 게 평소 꿈이었거든요. 네. 한번 꼭 가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여행이 좀 어렵잖아요. 다 섬이라. 네. 그 참 가면은 예. 애기를 끼고 네. 당시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한번 이 일리아스를 읽고 가면서 제가 한번 나중에 꼭 그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말씀 들으면서 그런 네.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예, 저도 못 해봤어요. 그 여행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도시 중심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트로이는 사실 당시 수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였어요. 이게 헬레네는 사실 빌미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네가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고 헬레네를 이제 서로 그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헬레네의 이야기는 뭐랄까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 예, 사후에 덧붙여진 명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로이가 일단 너무나 비옥하고 네. 굉장히 특산물도 많고 정치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그 비하라든지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남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고 네. 그런데 트로이의 여성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제가 막상 읽어봤을 때 재미있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그런 자유가 없는데 트로이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헥토르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예.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울거든요. 근데 안드로마케가 아내가 그러는 거죠. 당신은 정말 트로이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지만 당신은 바로 그 용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당신의 장점이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로 그 용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나와 이 갓난아기였거든요. 예.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이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오빠들도 다 전쟁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손에 죽었는데 예. 이제 남편마저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난 전쟁 프로로 전락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안드로마케도. 그래서 단지 이거는 뭐 공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저항을 해요. 당신이 제발 나랑 도망을 갔으면 좋겠다. 예. 제발 아킬레우스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죽을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데 헥토르가 막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를 다룬 이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 아내를 굉장히 무시하는 남편들이 많거든요. 네네. 아내가 아무리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해도 전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보다. 예, 그런 그 당시 장수들은 좀 그랬던 거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그래서 근데 안드로마케를 설득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포로가 돼서 남의 집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면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너무나 나도 고통스럽다.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인 거예요. 그냥 정략 결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정략 결혼일자라도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정말 하나하나 설득을 시키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그러니까 왕자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장군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다 헥토르가 한 거예요. 예. 헥토르는 그냥 뒤에서 숨어서 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조가 욕먹는 이유가 자기는 숨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든 먼저 도망간 거죠. 먼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헥토르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고 헥토르는 항상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이 용감하게 싸우던 그런 왕자였기 때문에 트로이 사람들이 모두 다 헥토르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고 가면 그러면 역사에 뭐가 남겠냐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이 모든 날까지도 다 훼손될 거라고 하면서 아내를 천천히 설득을 해요. 그 장면에서 또 저도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트로이 사람들의 어쩌면 뭐 민주주의 같은 게 없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 굉장히 사랑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보다는 일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스파르타는 반대로 일상보다는 전쟁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가 연합군이거든요. 스파르타와 여러 이제 그리스 동맹군들이 모여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도시국가였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맹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설득해야 되는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여자를 빼앗겼다고 브리세이스를 빼앗겼다고 이제 삐쳐 있고 완전히 옹졸하게 막사에서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스가 처음에는 불리했던 거죠. 헥토르의 트로이 군대는 막 엄청나게 사기가 충전돼 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 동맹은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정신 차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파트로클로스라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이 칼싸움하고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그 친구가 아무래도 아킬레우스가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아킬레우스의 무구라고 하죠. 아킬레우스의 모든 그 갑옷이랑 투구를 네네. 자기가 대신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인 척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네. 근데 헥토르가 그걸 본 거예요. 헥토르가 아킬레우스네? 내가 용감하게 싸워야겠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죽인 거예요. 진짜로 아킬레스인 줄 아킬레우스. 알고. 근데 아킬레우스의 무구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적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나서 딱 무구를 열어보니까 파트로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헥토르가 이제 아뿔싸 싶은 거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지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군의 장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였는데 파트로클로스였고 이제 거기서 아킬레우스가 왜 많은 이건 전쟁의 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적군이 미운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이게 정말로 그 막 엄청 여러 가지 사상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야만 그래서
뭐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막 네. 뭐 어떤 정신무장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병사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전우가 죽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장수가 죽으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시대였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막 또 아킬레우스가 또 한 번 또 무너져요. 막 울면서 막 흙을 얼굴에 뿌리면서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신인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성격이 불같은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네. 하면서 헥토르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헥토르를 무찌르러 가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리스 동맹이 힘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헥토르는 사실 동생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동생이 파리스잖아요. 네. 파리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파리스가 전쟁에 안 나서고 파리스는 무기를 잘 못 썼어요. 훌륭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파리스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너무 우울하다고 막 이러면서 전쟁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예, 백성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스를 막 설득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자기랑 싸우자고 오니까 너무나 이제 도저히 파리스를 내보낼 수는 없고 파리스가 그것도 싸움을 막 걸다시피 한 거죠. 자기가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적군과 싸우겠다. 1대1로 싸우자. 적군의 적장과 싸우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다 뭔가 이렇게 허세였고 파리스는 싸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헥토르와 그 아킬레우스가 싸우게 되고 헥토르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여기서 이제 일리아스의 시대와 오디세우스의 시대가 좀 다른데 일리아스는 신들이 아직 통치하고 있던 시대. 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나 이들의 말이 통하던 시대였어요. 인간이 정말로 신을 믿었던 시대고 오디세우스의 시대는 이제 신들의 입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인간의 역사를 향해 가던 시기였던 거예요. 예. 저희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네. 신은 인간을 질투해. 네. 인간은 다 죽거든. 네. 늘 마지막 순간을 살지. 네. 그래서 삶이 아름다운 거야. 네. 이 영화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 대사라고 그래요. 네네. 이 기억에 남는 명대사였다라는 거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명대사이긴 한데 일리아스에서 그 대사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해석인 것 같아요. 네, 후대 사람들 영화 시나리오 만들면서. 네, 그러니까 또 그 트로이 영화는 사실 일리아스와 많이 달라요. 예, 어떤 면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냐면 일리아스 속의 인물들은 신들을 그래도 믿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신들의 석상을 막 부수잖아요. 그거는 당시 기원전 8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선으로 너무나 신들의 세계를 조롱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신과 신탁은 신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믿었고 사람들이 신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너무 이렇게 보기 좋게 조롱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 원작을 많이 훼손한 측면도 있어요. 예. 예. 신탁이 없으면은 예. 그 사람 따르질 않았던 시대였을 테니까. 예, 그거는 그리스만이 아니라 동양도 동서양도 마찬가지죠. 예, 제적일치 시대였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일리아스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동양에 고전하면 삼국지 같은 거 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는 지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담겨 있는 그런 여성 거거든요. 서사가 너무 부족하죠. 네, 이거 예, 너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동양도 서양도 남녀 차별이 심하긴 했지만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는 여성 인물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삼국지에서는 사실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작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여성들이 읽기에는 이건 정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기가 죽어요. 삼국지를 읽으면. 근데 일리아스는 거기에 물론 여성들은 핍박받지만 안드로마케처럼 용감하게 남편한테 저항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차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사회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일리아스는 좀 더
인간적인. 게다가 또 오디세이와 일리아스를 쓴 호메로스는 트로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트로이를 더 멋있게 그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우리 왕국 이런 걸 강조했으면 이건 좀 되게 뻔한 민족주의고 좀 국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트로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실패한 나라지만 실패한 나라의 왕자를 죽은 왕자를 그것도 가장 멋있게 그리거든요. 이건 정말 문학인 거죠. 예, 역사적으로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시선으로 본 거죠. 어떻게 헥토르처럼 그 아름다운 영웅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과 동시에 아킬레우스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네. 신과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축복받은 인물이고 유일한 그 단점이 진짜 아킬레스의 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헥토르는 그냥 인간이거든요. 평범한 인간. 게다가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그 보호라도 받죠. 근데 헥토르는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헥토르에게 가장 매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용감하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인물이니까요. 청취자 김수기님께서요. 네. 소설처럼 쉽게 읽혀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카잔자키스의 일리아스로 3번 완독하고 그리스 섬 투어 했었는데 훌륭하시다. 저도 더워서 힘들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스가 엄청나게 더워요. 제가 갔을 때도 37도였어요. 네, 아테네 갔을 때 37도. 지중해가 원래 그렇잖아요. 네, 37도여서 이렇게 네. 이 머리가 정수리가 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름에는 진짜 무리예요. 예. 마지막으로 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작품이 사랑받은 이유 딱 꼽아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아모스의 그 장면. 네. 왕이 이제 적장이 이건 사실 잊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적의 장수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내 아들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 아킬레우스에 가서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변화시킨 게 뭐냐면 당신 아버지랑 내가 똑같다고.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봐. 너를 볼 수 없을까 봐 얼마나 두렵겠니. 나도 그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동질적인 어떤 슬픔을 건드리는 거죠. 그게 계속 재해석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예, 전쟁을 뛰어넘는 알겠습니다. 인간애를 보여주는 거죠. 다음 주 오디세이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오늘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